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모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더 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시행을 하자. 정부에서는 또 특히 1년 유예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6개월이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의원 시절부터 이 법안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인지를 좀 한 것 같은데 뭐가 제일 큰 문제인가요, 이 법안은? 이 법은 이 정치가 그 한국 경제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네. 우리 60년대 경제개발 이후로 지금 한 60년간의 어떤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 지금 망치는 방식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다 그러면 수백 개의 하청기업이 있잖아요.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은 자기 사장하고 교섭을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그 하청기업의 근로자 노조가 정의선, 이재용 이 원청에 와서 따질 수 있게 만들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너랑 직접 뭐 오너가 아니라 짓겠다. 원청이죠. 원청. 자기네 오너가 아니라 예. 남의 회사인 원청의 회사. 오너한테 네. 가서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의 회사의 뭐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그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는 불법 파업을 해도 그 책임을 묻는 걸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혼란이 닥칠지를 감히 예상할 수도 없게끔 네. 어디에도 없는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간에 껴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뭔가 대기업만 겨냥했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고 껴있는 기업들도 다 같이 몫이 그게 어려지는 거죠. 껴있는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네.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하청이 있고 그 부품의 부품을 만드는 또 하청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 본사에서는 이 원청에서는 하청의 하청 기업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알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 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법은 어느 정도로 불분명하게 만들어놨냐면 이 하청이 이 원청한테만 가서 따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두 번째 하청이 원청한테 가서 따질 수 있는 건지 지금 모든 게 블랙박스예요. 확실한 일이 거는 벌어질 수 그렇죠.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 지금 이 법의 구절만 보면 원청한테 가서도 따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내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여기 와서 파업을 할 수 있겠네, 뭐 따질 수 있겠네, 이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보면 앞으로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법을 좀 고쳐나갈게요. 이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경제가 당신들 실험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을 만들면서 앞으로 문제 생기면 고칠게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의 어떤 순방단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려가 좀 나오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뭐 이래저래 좀 기사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선진국에는 이런 식의 어떤 조항 자체가 없다는데 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선진국 수준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분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의 회사들, 유럽 상위 있잖아요. 주한 유럽 상위. 유럽이 전 세계에서 노사관계가 가장 발달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냐, 우리 짐 싸갖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주한 미국 상공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투자 요인을 굉장히 깎아먹는다.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한국에 투자 안 하려고 할 수 있다. 미국 그렇죠. 기업들이. 그 얘기죠. 네. 지금 유럽과 미국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기업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냐. 우리 진짜 너무 불안하다. 우리 투자 이런 나라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다른 회사에다 맡겼어요. 이런 걸 도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나한테 와서 따지고 파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어? 나는 우리 근로자하고 노사교섭하는 거고 내가 네. 이 일을 떼서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면 그 주문을 가져간 그 회사는 그 회사 사장하고 근로자가 교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기 노조가 나한테 와서 따지게 한다. 이거는 경제 기본적인 생태계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풀려나갈지가 언뜻 생각하면 대단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였다면 유럽 상위, 뭐 주한 미국 상위가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거고.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그들은 이제 이것 좀 미뤄달라, 이런 법안 좀 다시 검토해달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일을 떼서 다른 회사에다 줬는데 그 근로자 노조가 나한테 와서 따져서 교섭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당신들하고 교섭을 하냐? 우리 회사도 아닌데. 그러면 부당 노동 행위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법이 생기지? 이런 거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냥 그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기업을 하고 있을 뿐인데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불안한 거죠. 그런저런 거를 전혀 검토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좀 속도를 낸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 추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편지까지 써서 내가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보니까 이게 국회 상임위에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용부 공무원이 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안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접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선거 때 또 이재명 당시 그 당대표가 민노총에 가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꼭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때 나 열심히 도와줘. 나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민노총과의 약속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민노총이 네.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밀었고 네. 대선 때 열심히 밀고 무슨 일 있으면 길거리에 제일 먼저 나와서 따질 거고 일종의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청구서를 지금 수리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뭐가 있든 정권을 잡기 전에 뭐가 있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경제를 심하게 다칠 만한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그 선거 때 무슨 일이 어떤 거래가 있었든. 그런데 지금 그 청구서를 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우리나라 경제에다가 지금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로지 하나 있는 게 자기네 나라에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뭐 조선 기업, 뭐 자동차 기업 팔 비틀어 갖고 미국에다 투자해라. 미국에 와서 뭐 공장 지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지금. 우리는 민노총의 청부 입법을 해주기 위해서 유럽 상위, 미국 상위가 우리 이러면 투자 못해요.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경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정권을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민노총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 민노총의 고지서가 최우선이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그렇죠. 출신인 김영훈 그렇죠. 장관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게 뭐 진보 진영 학자들도 얘기한다는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쵸. 대체 어떤 원청이 어디까지 이제 지배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이 주무부처 장관인데 해석을 못하는 거면 이 법안 자체도 되게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뭐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정확한 들으셨어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근로계약을 서로 맺은
사장과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교섭하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표준이에요. 네. 나하고 당신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따지자.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통용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 노랑봉투법은 그 계약은 그냥 무시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장하고 가서 직접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원청이 하청한테 일을 주면서 그 보수를 주면 그게 하청 기업의 월급을 결정할 수 있으니 그러면 그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냐? 그러면 뭐 하청이 다 이재용 나와 정의선 나와 이러고 파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용부 장관은 지금 그렇게는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질문 나오니까 그거는 앞으로 두고 보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어야지 뭘 두고 보면서 계속 고치겠다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공기업은. 당장 이제 코레일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정부 지분이 100%인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대통령이 그럼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거죠. 코레일의 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하에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나라 정책으로 그분들의 근로 조건, 근로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와서 따질 수 있죠. 그 근로자들이 이재명 나와 이러고 교섭하자고 하고 그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사람도 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법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말이 되냐 이러잖아요. 네. 그게 공공 부분에서 말이 안 되는 거면 민간 부분에서는 더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정말 이 법안을 제대로 쓰고 싶으면 공공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건 그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 코레일 철도 근로자들이 대통령한테 와서 이재명 나와 이러고 교섭하자 그러고 뭐 용산 가서 파업하고 막 이러면 즉 거기서 점거하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삼성 반도체, 삼성 핸드폰하고 하청의 하청 기업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부처 장관들의 인식, 뭐 김영훈 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잖아요. 근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경제관료 출신인데 이분의 어떤 과도한 의혹? 이건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해보고 들여다본 사람이면 네. 너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중노위라고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고용부 산하입니다. 거기서 그 노사 분규가 있을 때 1차적으로 판정을 해주는 곳이에요. 준사법기관이에요. 네. 거기서도 유예기간 늘리자.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본 사람은 누구나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과장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위험이 없도록 만드는 게 기재부 장관이 할 일인데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예. 지금 뭐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고용부 장관 한 나라의 경제를 잘 돌아가도록 하고 위험을 없애야 되는 분들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지금 그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과장하지 말아라. 별일 없을 거다. 문제 있으면 앞으로 조금씩 고치겠다. 정말 뭐랄까요. 공무원의 아주 최소한의 그런 규범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도 망가졌다. 공무원도 망가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PBR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질문을 한 거는 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10 정도 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이었고 근데 이게 뭐 경제를 잘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재부 장관이 이걸 모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PBR에 그 PBR이 1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거거든요. 예. 우리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할 때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그 PBR. PBR이에요. 10이면 지금 코스피가 3만 가야 돼요? 그런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이 그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이 뭐 지금 상법 만든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저게 저 사람들이 뭘 알고 저런 걸 뭐 만드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상법 같은 경우에 지금 더 센 상법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잘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데 PBR이 저렇게 낮은 수준인 것도 모르면서 주식시장을 잘 돌아가겠다고 하는 식견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뭘 알고 만드냐라고 했는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난 주식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황당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뭐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노란봉투법 폐기에 대해서는 대학생들도 좀 목소리를 높이는 회견을 했던데 왜 젊은 세대도 이렇게 여기에 좀 분노를 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젊은 세대의 그 분노가 너무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제 생태계를 망칩니다. 이런 법은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경제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게 뭐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젊은 뭐, 친구들 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때 당장 이미 대기업에서 오랜 동안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큰 피해를 입지 않아요. 네. 앞으로 일자리를 줄이면 앞으로 이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진입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이 친구들이 가장 그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경제가 빨리 성장할 때 당신들은 이미 다 꼴 빨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당신들 자리는 이제 별로 위협받지 않으니까 우리를 희생양 삼아서 지금 이런 걸 만드냐? 이런 거죠. 저는 네. 그분들의 그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고 그 청년들이 그 성명서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책을 만들 때 청년 고용 영향 평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법은 다시 보고 그 정말 조심스럽게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이거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은 감히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구 없앨 수 있는, 생태계를 망칠 수 있는 이런 법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좀 어른 세대들은 취업이 지금 우리 또래만큼 어렵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다 누리고 우리 때 와서 뭐 책임 전가한다. 이래서 뭐 연금 개혁도 막 열받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법이 나오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왜 이런 거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뜻이죠. 예. 근데 민노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노총이 죽어라고 이런 법을 지금 계속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세요. 지금 하청이 원청한테 가서 현대자동차 가고 삼성 가서 파업을 하고 교섭을 하겠다 그러면 보통 때 되게 작은 하청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노총은 그 교섭 대행을 해주면서 아마 돈을 받을 거예요. 교섭 대행을 해주면서. 그럼요. 민노총은 지금 이 커다란 노란 봉투법이라는 큰 입법 싸움 속에서 민노총이 바라는 것은 전국의 수많은 하청 기업에 가서 영향력도 더 늘리고 그리고 그 교섭을 대행해주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겠죠. 민노총 입장에서는 정말 꽃놀이 팹니다. 지금 본인들의 소득도 보전하고 전국의 하청 기업들한테 그 영향력도 늘리고 그리고 원청도 못 살게 하고 일석삼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빅픽처네요. 빅픽처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큰 기업의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민노총의 영향력이 그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사실 그 경쟁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청을 통해서 영향력도 늘리고 그리고 교섭을 대행해주면서 돈도 벌고 너무 좋은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런 계획 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청구서를 그대로 그 수리를 하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비틀겠다라고 하는 정권이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
뭐 약속을 했다고 다 지키는 건 아닐 텐데 일단 유독 약속도 하면 안 되죠. 사실 이런 약속은. 네. 마지막으로요.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경태 후보가 윤희숙 혁신위원장 만났다고 뭐 여러 차례 글도 네네. 올리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이 또 제대로 뭐 유지가 되고 좀 이어가려면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김문수, 장노영 후보 간의 결선 투표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니 뭐 전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누가 되는지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보통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보면서 저게 지금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당대회 모습인가라고 대단히 회의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지금 그 후보들이 그 전당대회 장면에서 막 윤어게인, 뭐 김건희 옹호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의 인심을 많이 잃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반당대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반당대회. 그러니까 네. 당을 당을 점점 더 쪼개는- 해롭게 해롭게 해롭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지금은 비록 당대표에 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좀 그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네.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그 본인들의 입장을 또 잘 만져서 당원과 국민을 접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이런 에너지를 전당대회 동안 어쨌든 이런 에너지는 끌어올렸다고 치고 네. 그렇지만 이것을 국민들하고 점점 벌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표를 얻었지만 그 입장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렇게 가겠죠. 지금은 약간 표를 얻기 위한 뭐 조금 더 그러니까요. 과한 액션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